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 살면서 베이커리 가게를 하는 41살 여자입니다. 좋아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데서 우리 남동생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동생은 늘 웅크리고 잡니다. 눈부라치는 겨울 굴 속에서 아기 곰이 잔다면 꼭 그런 모습일까요? 특이하게 자는 모습이 귀여운 한편 갑자기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쟤는 왜 저리 불쌍한 모습으로 자는 거야. 마음의 생채기만 남기는 이 세상과 단절하기라도 한 듯 등을 잔뜩 구부린 모습으로 자는 동생. 그러면 전 침대 위로 올라가 동생의 팔다리를 쭉쭉 밀어서 반듯하게 눕혀줍니다. 잘 때만이라도 정상인처럼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생은 눈을 찡긋거리더니 다시 원래의 웅크린 모양새로 돌아가곤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나는 반듯하게 자세를 고쳐주고 동생은 다시 웅크리는 꼴을 본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라.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것도 다 제가 멀쩡한 놈이 아니라 그리 자는 거라니까. 그런 아빠의 말에 반발심이 들어서 저는 동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옆에 웅크리고 눕습니다. 저도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게 좋아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실걸요? 괜한 아집을 부리는 어린 딸의 마음을 아빠가 모를 리 없었겠죠. 흥 콧방귀를 뀌고 모르는 사람처럼 아빠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 뒤부터 저도 동생과 같이 곰처럼 웅크리고 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자기야, 그렇게 자면 팔 안 베겨? 가끔 남편은 제 자는 모습이 불편해 보인다며 고치라고 하지만 전 그저 웃습니다. 아니, 얼마나 안락한지 몰라. 자기도 한번 해보면 계속 이렇게 잘걸? 제가 동생을 바라보는 복잡 단안한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죠. 그 애가 가진 장애 때문에 내 가족이 아니려니 부정하고 외면도 해봤어요. 아무리 제가 그를 정상인처럼 행동하게끔 교정해봤지만 때때로 허사였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자기만의 느릿한 속도로 말하는 법을 익히고 세상을 이해해갔던 것 같아요. 끝내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았고 그 일이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생을 저는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제 동생 영민이는 저보다 7년 터울로 선천적으로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으라는 친할머니의 구박에 엄마는 잦은 유산을 겪으면서 어렵게 동생을 낳았지만 멀쩡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친할머니와 아빠는 욕부터 해대셨대요. 병신, 손가락질하며 놀려대던 동네 애들이나 이웃 어른들의 멸시 어린 눈빛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동생은 나름대로 발달하고 성장해서 이제 다 큰 성인이 되었지만 그 현실은 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맺은 새 가족, 그 가족 중에 누구보다 동생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빠의 반대로 동생은 상견례 자리 등 가족들이 모이는 공식 석상에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어요. 장애가 있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지만 결혼식 날이 돼서야 처음으로 시댁 가족들은 제 동생을 만나게 되었죠. 다리 근육의 강직으로 동생은 걸을 때 바깥날 발로 자꾸만 걷게 되고 이를 교정하는 깔창을 넣었지만 아무래도 걷는 모습이 정상인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동생이 걸어오는 것을 보는 시댁 가족의 당황스러운 기색이 제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 기색을 애써 감추시고 동생에게 악수를 청하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죠. 하지만 시모는 목에 뭐 잘못 걸린 사람처럼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동생을 못 본 척 서둘러 지나치더군요. 인사 한번 건네지 않은 어머님의 모습에 속으로 좀 상처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시모의 인격과 민낯을 보여주는 행동인지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무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에 돌아와 시댁에 와 있는데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동생은 그 꼽추 같은 거냐? 왜 그렇게 삐딱하게 걷고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무슨 병에 걸린 거야?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신체 건강한 아이예요. 뇌기능 일부에 문제가 있어서 운동 능력이 정상인과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장애 유전자가 너희 집안에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내 손자에게 그게 옮겨갈까 무섭다. 그러니까 너 혹여 임신하게 되면 모든 검사 다 해라. 태아가 조금이라도 문제 있다면 낳지 말고 바로 지우고. 알겠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참 너무 무례하죠. 이후에도 시부는 틈만 나면 제 동생을 들먹이며 나를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장애아 가정이 그렇듯 저도 심장에 어느 정도 근육이 배긴 사람이죠. 성치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다닐 때 우리에게 쏟아져 꽂히는 타인의 시선을 이겨내는 법, 피해 하나 주지 않았는데 그저 벌레 보듯 하며 쫓아내던 식당 주인들, 동생의 보호자로 살아온 세월 밥은 어디 꽁으로 먹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리 항변해본들 우리 편 들어줄 정상에 있는 세상에 몇 없다는 걸 아니까 그저 체념하고 혼자 삭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제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을 남편에게 옮기지 않았어요. 그건 단지 가정의 분란이 끔찍이도 싫어서였어요.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친정아빠의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다 네 엄마 탓이야. 저런 거 내 눈앞에서 치워. 우리 아빠는 그 어떤 타인보다 더 거칠게 자기 아들을 혐오했습니다. 아버지는 명문고와 명문대를 거쳐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죠. 남다른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빠였죠. 그런 사람에게 자식이 뇌에 일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아마 더할 수 없는 충격이었겠다고 전 그리 짐작합니다. 가족 동반으로 나서는 어떤 자리에서도 동생 영민이는 없는 자식처럼 집에 떨궈놓고 가셨어요. 반대로 엄마는 불쌍한 내 자식, 아픈 손가락인 영민이를 더 끔찍이 위하고 감싸셨죠. 전 부모님의 극단 사이에서 딱 중간이었습니다. 동생을 놓고 부모님 싸움 벌어지는 것도 싫고 엄마의 온 관심이 영민이만 향해 있는 것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 영민이가 미웠고 내 동생이 아니었으면 어디 사라져버렸으면 기도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민이는 저를 제일 따랐고 좋아했어요. 집 밖에 나서면 주변 눈총에 무섭다는 엄마와 달리 전 동생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습니다. 무식하고 용감한 게 제 성미라 남들 시선이 싫어도 그럴수록 더 내 동생을 세상에 내놓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동생은 세상이 어떤지도 알고 그런 만큼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강하게 이겨나갔습니다. 스스로 신발을 신고 벗고 누나에게 가끔 당돌하게 조언도 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했죠. 성인이 된 동생은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수제 쿠키를 만드는 일을 하는 직원이 되었는걸요. 나이 21살에 받는 월급이 고작 20만 원에 불과했지만요.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일이지만 간사님은 정말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 잘한다며 영민이를 칭찬하셨습니다. 한편 아빠 역시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 없었는지 공직자 생활에서 은퇴하셨어요. 철마다 드시는 보약에 엄마에게 온갖 보신 음식을 해내라며 건강을 끔찍이 챙기던 아빠가 암을 얻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야, 너희 아빠가 대장암이라더라. 세상 참 웃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암에 걸리다니. 자존심에 끝까지 자신의 병을 자식에게 드러내는 양반은 아니셨고 엄마가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3번에 걸친 항암 치료와 짧지 않은 투병 생활 동안 아빠는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꼿꼿이 지내셨어요. 3년의 투병 생활 끝에 아버지를 보내면서 슬픔이나 그리움보다는 허탈함과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도리어 아버지 간병하면서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염려되었던 전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버지, 1,000만 원이 누구 집의 이름이에요? 엄마 그만 고생시키고 이제 받아들이세요. 아빠를 닮았는지 저 역시 지독히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딸이었습니다. 한 번 주사에 1,000만 원이나 드는 신약을 놔달라는 아빠 얘기를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제 말에 동공이 확장되며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아빠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러고 한 달 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어쩌면 부여잡고 계셨던 마지막 생의 끈을 저 때문에 놓으셨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추모원에 안치된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서 전 사죄의 말씀부터 나옵니다. 아버지와 딸로 만나서 이번 생 서로에게 참 힘들었죠. 다음 생에는 그저 어깨동무하고 지내는 친구처럼 만나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많이 미안했어요. 아버지. 아빠가 떠나고 친정집에는 엄마와 남동생 둘만 남았습니다. 늘 불편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긴 간병 생활 끝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졌고 동생의 출퇴근도 도울 수 없어서 그런 친정이 전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제 회사 생활도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2년째 승진에 누락된 것도 모자라 제 위로 3살 어린 팀장이 부임했으니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꼬인 직급은 결국 너 나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는 아니에요. 남자 동기들에게 수월한 승진도 여자인 저에게는 뚫어내야만 하는 유리천장이고 애 키우는 유부녀에게 직장은 결코 만만치 않은 냉혹한 곳이니까요. 스스로에게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저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박 과장님한테 이럴 순 없어요. 지난해 신제품 개발도 과장님 공이 지대했다는 걸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도 매번 승진 누락이라니. 게다가 외부에서 영입했다는 그 팀장은 벌써 과장님 눌러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던데요. 애딸린 아줌마는 이제 그만 집에서 쉬어도 되지 않나. 조롱에 가까운 말로 새 팀장은 저를 찍어 누르며 전 하루하루 버티는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랑 안 맞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좋은 직장에 가면? 아니, 어떤 직장이 좋은 데인데? 엄마처럼 대기업만 좋은 직장인 거야? 딸의 질문에 저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친정아빠도 대기업에 입사할 때 처음 저에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는 되니 이제 인간적으로 대우해준다는 듯이 말이죠. 취업 소식에 연봉은 1억이나 되냐며 묻던 친구들과 친척들의 부러움과 질시 어린 눈빛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신세는 어떤가요? 인간적 멸시, 내 성취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회사의 답이었어요. 대기업에서도 집안 좋은 자제는 더 치고 나가는 법이고요. 여자면 더 불리하고요. 거기에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딸려있다. 그럼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제 발로 알아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 가득한 곳입니다. 내 평생을 바쳐 겨우 얻은 대기업 박과장이라는 명함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남편에게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제 뜻대로 사표를 쓰고 나와 출근하는 저 며칠을 나왔어요. 그러기를 2주 정도 흘렀을까요? 여보, 나 출근할게. 오늘은 가지 말고 나랑 매운탕이나 먹고 오자. 응? 갑자기? 왜? 갑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면 안 돼? 회사에 아프다고 뻥치고 나랑 양평 가자. 뭐 만난 거 먹으러 가자는 말을 해본 적 없는 남편이 무척 의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흰 간판에 붉은 글씨로 적힌 땡땡 매우탕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아주머니가 내어주신 반찬을 하나하나 먹어보고 있었죠. 그동안 자기 회사 다닌다고 고생한 거 나도 알아. 회사에서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면 얼마나 구박했겠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은지 뒷바라지만 해라.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내가 네 몫까지 더 벌면 될 거 아니야. 너 오지 말라는 회사 뻥 걷어차 놓고서 왜 떳떳이 남편한테 말을 못하냐? 이 남편이 너한테 그 정도 믿음밖에 못 준 거야? 남편 말에 서러움을 끄끄 참으며 눈물인지 콩나물인지 모를 것을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서러움과 고생을 남편이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워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14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은지 아침만 챙겨주고 나면 찾아오는 시간의 여유로움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그래, 나 참 열심히 달려왔잖아. 이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거야. 빈 시간에 이런저런 회사 이력서도 넣어보고 창업 설명회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까 기웃기웃거리며 내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여자라는 사실만으로 차별받아 이렇게 서러운데 장애 있는 내 동생은 세상 온 곳에서 배척당했으니 그 한이 얼마나 깊을까. 그리고 동생을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지금의 직장에서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내가 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처남이랑?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처남에게도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지. 근데 그런 일이 있겠나? 동생이 다니던 회사에서 쿠키를 잘 굽는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또 은지가 어릴 때 휴일날 함께 베이킹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달콤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모든 상황은 저를 이렇게 빵가게 사장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파리바게트 같은 대기업부터 개인 가게까지 베이커리 상점이 얼마나 많은가요?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지만 전 용감하게 그 속으로 뛰어들어 보았습니다.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굽는 빵이라는 간판을 걸고 우리 남매의 가게를 열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적자의 연속이었죠. 정말 어떤 날은 가게에 딱 한 분 손님만 오셔서 제가 남은 빵 여러 개를 덤으로 더 드렸던 기억도 있네요. 그 좋은 회사 걷어차고 한다는 게 고작 빵 쪼가리 파는 데라니. 기가 찬다 참. 그것도 네 장에 걸린 동생 데리고 가게가 아주 잘도 돌아가겠다. 어? 그러게 왜 그 좋은 데를 네 발로 차고 나오냐 나오길. 오늘 나온 빵 어머님이 다 사주실 것 아니면
동생, 아니 우리 직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환영의 인사로 출근해야 할 개업식 날 찾아온 시몬은 이렇게 말로 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떠나는 순간까지 저에게 괜히 가게나 해서 집안 재산 들여먹는 거 아니냐, 동생은 내보내라는 등 잔소리 넘는 간섭으로 아주 기운을 빼놓으셨죠. 시모가 가시고 속상한 마음에 맥주 한 캔을 들이키는 저에게 남편은 미안하다는 듯한 한마디를 건네더군요. 오늘 엄마 말씀 많이 서운했지? 그런데 너무 미워하지 마라. 다 자식 걱정에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남편은 통장과 도장을 제 앞에 내놓았어요. 안 그래도 가게 차리면서 은행에 진 빚은 있지 빵은 잘 안 팔리지. 돈 걱정이 많았던 제 마음을 남편이 알아준 겁니다. 그 돈은 바로 자기 용돈을 모아놓은 적금 통장이었어요. 통장에는 92개월간 모아온 1,47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자기 한 달 용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떼서 이렇게나 많이 모았어? 놀란 마음을 감추고 이렇게 퉁명스레 얘기했지만 사실 속으로 떨렸습니다. 왠지 대학교 때 등록금 하려고 모아놨는데 저것이나 하는 거 보니 대학이나 갈까 모르겠다. 처남은 나한테 아들과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처남 등록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또 말해. 이러니 내가 시모는 싫어도 남편만 보며 어찌어찌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많은 우려 속에 연 베이커리 가게는 저와 우리 친정 가족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동생은 빵을 구울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물론 보통의 사람보다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죠. 하지만 정성스럽게 굽는 만큼 빵의 결은 더욱 보드랍고 쿠키의 버터 냄새는 더욱 고소합니다. 이 향과 맛은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더 기가 막히게 알아채세요. 사장님, 오늘 쿠키는 사장님이 구우셨죠? 우리 배우님이 구운 것과는 향 자체가 다르다고요. 맞죠? 맞죠? 어머, 귀신이네. 우리 배우군은 어제 손을 좀 다쳐서 오늘은 부득이 제가 구웠으니 양해해 주세요. 어머머, 우리 배우님 많이 다치셨나요? 도리어 손님 중에 이렇게 동생이 만든 빵을 선호하고 또 가게에서 안 보이면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답니다. 제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곰, 그래서 가게에서 닉네임이 베어라는 명찰을 달고 있어요.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은 동생을 베어님이라고 부르죠. 부분들에게 베어는 더 이상 내병변 장애인이 아니라 맛있는 베이커리를 굽는 파티셰입니다. 내 동생은 지금 최고로 행복하다면서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사람의 애정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죠. 우리 베이커리를 찾아주는 손님들은 갈수록 늘어났답니다. 어떤 날은 가게 문을 닫는 9시가 되기 한참 전에 모든 빵이 다 팔리기도 해요. 어머, 퇴근하고 바로 뛰어오는데 벌써 솔드아웃이에요? 참, 오늘 하루가 고돼서 여기 빵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쉬움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들이 생길 지경이었어요. 저와 동생은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베이커리를 생산하느라 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양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집 생활비에 동생 월급 그리고 가게 빚 이자를 내기에는 충분할 만큼 수익을 내게 되었죠. 저희 가게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려요. 한편 남편에게는 7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또 골칫거립니다. 우리 막둥이 봐라. 저렇게나 예쁘고 곰살맞으니 어느 놈이 데려갈까 아깝기도 하네. 네 주변에 누구 좋은 사위감 없냐? 사짜 직업 아니면 남자 집안에 건물 한 채 정도 있는 남자라야 신우에게 대볼 수 있다는 시모의 말에 실서가 나왔습니다. 고슴도치 눈에는 자식의 가시도 장미 이파리처럼 보이는 격이죠. 언니, 나 친구랑 여행 왔다가 수중에 돈 한 푼 안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나 좀 데리러 와줘요. 거기가 어딘데요? 운전면허도 없는 대학생이 강원도 양양까지 갔다니. 거기에다가 교통비도 없어서 못 오고 있다는 말을 부끄럽지도 않은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신우이는 그런 여자예요. 약삭 바르고 눈치가 구다닌 여우라 그런 막내딸이 이쁘다며 시모는 물고 빨고 어린애 대하듯 오냐오냐 키우셨어요. 덕분에 시댁에서 온갖 좋은 것은 장남인 남편을 제치고 모두 신우이의 몫이었다네요. 전 퇴근하자마자 운전대를 잡고 양양으로 향했죠. 언니, 지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요. 배고파 뒤지는 줄 알았네. 차에 뭐 먹을 거 있어요?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는 뒷전이고 만나자마자 짜증을 내는 신우이의 옆에는 머쓱하게 서 있는 한 남자애가 보였습니다. 이 남자가 아가씨랑 같이 온 사람이에요? 아가씨 친구랑 여행 왔다면서요. 남자친구랑 외박까지 한 거 어머님이랑 오빠가 알면 경을 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만 연락을 했죠.
이 일은 무덤까지 갖고 갈 비밀이에요. 아셨죠? 자기야, 어서 차 타고 가자. 추워. 이렇게 신우이와 남자친구를 태우고 다시 3시간 반이 걸려 서울에 도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신우이는 제멋대로의 성격에 남자도 수없이 갈아치웠어요. 고등학교 때 사귀다가 같이 가출해서 일주일 함께 살다 온 30살짜리 남자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자친구가 매번 변하는 통에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었죠. 촌스럽게. 걘 그냥 잠깐 만나는 애일 뿐이고 무슨 남자친구라고 잔소리해요. 아가씨는 그냥 만나는 남자랑 손도 잡고 외박도 하나 봐요. 내가 인기가 좋아서 오는 남자 뭐 어떻게 막으라고. 그리고 난 결혼 생각 없으니까 애인이나 많이 만들어두는 거죠.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 년인데 언니처럼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보고 내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어찌 보면 똑똑하고 아주 계산적인 친구죠. 시댁에서 얼마나 대접 못 받고 사는 며느리인지 제가 신우이 눈에는 그리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남자들과 동거도 서슴지 않던 신우이는 자기 아버지와 오빠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달라며 끝까지 저를 자기 편으로 두었죠.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얄밉지만 신우이의 자유로운 청춘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건지 시아버지에게는 물론 남편에게까지 신우이의 잘못을 감춰주었으니까요. 철없고 이기적이긴 해도 그 나이 때에 못 모를 땐 그럴 수 있지. 신우이는 적어도 시모처럼 동생을 들먹이며 제 가슴 후벼 파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싱글을 자유롭게 즐기겠다던 신우는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전 시모와 신우이의 추악한 민낯을 대면하고 말았고요. 결혼하겠다며 신우가 데려온 남자는 유명한 식품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었어요. 외모는 평범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로 보여 시집 보내기에 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방지축이던 신우이는 그 남자 옆에서는 세상 제일 조신하고 참한 여자처럼 연기하더군요. 입을 가리고 조그맣게 호호 웃고 술 한잔 같이 하자는 남자의 제안에 얼굴을 붉히면서 말이에요. 자기도 참, 저 술 한 방울 못하는 거 알면서. 정말 여배우 저리 가라 할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고주망태인 꼴로 친구 등에 업혀오는 일이 부지기수였던 신우이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능숙한 연기를 뿜어냈죠. 그녀가 사귀었던 남자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렇게 내숭 떠는 신우이가 숱한 남자들과 사귀었다는 걸, 동거까지 했다는 걸 알면 이 결혼 파토난다. 입 조심해야지. 예비 시 매부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도 다른 시댁 식구들과 한통속으로 신우이의 비밀을 덮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래도 일 구하는 일이 많이 힘들죠.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밥만 먹던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난처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영순이가 전화해서 혼수 중에 하나를 해놓으라고 하대. 오라비가 돼서 하나뿐인 동생 시집갈 집에 혼수 번듯하게 내놓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사업 망한 걸 집에 말 안 해서 아마 걔는 내 사정 모를 테니까. 웬만한 일은 다 괜찮다며 대범한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이 잘 해오던 사업이 망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업 장려하면서 많은 빚도 껴안은 상태라 그 이자 생각만 하면 우리 부부는 밤에 잠도 못 잘 지경이었어요. 그나마 동생과 차린 베이커리가 잘 돼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우리 은지와 길거리에 나앉을 만큼 심각한 경제 상황이었어요. 이 남자가 와놓을리게 웬 한숨이야. 동생이 일상에 한 번뿐인 결혼을 하는데 오빠로서 가만히 있으면 쓰나. 여기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내일 아가씨 데리고 가서 아주 눈에 확 띄게 좋은 놈으로 사줘요. 당장 은지가 사고 싶다는 30만 원짜리 과일 전집도 고민하는 형편이었지만 남편 앞에서 통 큰 부인답게 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남편이 곰처럼 우직하고 무뚝뚝하지만요. 또 은근히 눈물이 많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여보. 하며 고개를 수그리고 카드를 받아가던 남편은 제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전 보았어요. 눈가에 슬며시 맺힌 남편의 눈물을요.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살림은 빠듯했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빚도 다 갚지 않겠어요. 그저 베이커리나 열심히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갔죠.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흐르는지 어느덧 신우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식구들대로 결혼식에 갈 채비를 하다가 전 축의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얼마를 넣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툭 치며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아니, 오늘 아가씨 결혼식 축의금 얼마를 해야 하는 걸까?
뭐 그런 걸 걱정하느라 한참 동안 앉아있어. 300만 원이나 하는 비싼 TV도 사줬는데 뭘 굳이 축의금까지 줘야 해?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가. 그래도 체면치레는 하고자 적다면 적지만 우리 형편에는 큰맘 먹고 50만 원을 축의금 봉투에 넣어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던 대로 꽃이 화려하게 장식된 웨딩홀에 들어서던 신우이는 무척 행복한 표정을 짓는 신부의 모습을 보이며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급히 가게로 가려는 저를 느닷없이 시모가 붙잡으셨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댁 친척분들께 필요한 음식 대접을 더 해야 한다며 시모는 괜찮은 식당을 잡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동생하고 친구한테 잠깐 가게 맡겨놓고 온 상태라 이제 가봐야 돼요. 괜찮으시면 어머님 댁에서 하시고 필요한 음식 있으시면 배달 보내드릴게요. 얘가 지금 무슨 가게를 간다는 거야? 그 꼽추 같은 애가 어떻게 가게를 본다고? 걔한테 맡기고 왔다는 구라치면 내가 믿을 줄 아니? 그깟 몇 푼 벌자고 시댁 어르신들 대접을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못하겠다. 꼽추라니 지금 제 동생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지 멀쩡하고요. 뇌에 조금 장애가 있는 것뿐이지 멀쩡히 제 할 일 잘하는 애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까?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정색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결혼식장에 계신 몇몇 분의 눈길이 우리에게 향했고 제가 뭐라고 더 시모에게 이야기하려는 순간 남편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날 왜 그러세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없습니다. 처남이랑 친구에게 가게 맡겨놔서 이 사람 지금 많이 걱정될 거예요. 그냥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얘기하세요. 네? 자기야, 이제 얼른 가게 가봐. 남편은 저에게 눈을 찡긋하고 시모를 말렸어요. 뭐라 더 저한테 화내려다가 손님들 눈치에 겨우 참는 시모를 뒤로하고 전 급히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뛰다시피 가게에 가보니 역시나 동생은 손님 응대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무화과시 콘 딱 떨어졌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아까부터 그렇다고 얘기해야지. 그랬으면 바쁜 내가 지금까지 안 기다렸지. 많이 늘었다지만 아직 동생에게 이런 손님들, 특히 가게에 와서 과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진상 손님을 매끄럽게 대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손님, 저희 간판 보셨나요? 내가 그런 것까지 봐야 돼요? 친구가 맛있다고 알려줘서 그냥 와봤는데 직원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게 인테리어나 서비스나 뭐 이렇게 구질구질해. 지금 말하는 당신이 사장인가 보죠? 네, 제가 사장입니다. 제 가게니까 제 마음대로 손님 가려받을 수 있죠. 이 친구는 어릴 적 뇌병변으로 의사소통이 다소 서툽니다. 그래도 베이킹 솜씨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 오후 4시가 되기도 전에 인기 제품은 동이 나곤 하죠. 맛도 잘 알고 인격도 갖춘 손님이 저희 가게 와주셨으면 좋겠으니 손님은 더 화려하고 좋은 다른 가게 가시는 게 어울리겠네요. 내 동생에게 삿대질을 하려던 그 진산 손님, 멱살이라도 잡아채서 내보내고 싶었지만 화를 꾹꾹 누르고 최대한 정중하게 손님에게 가시라고 했습니다. 있는 대로 콧방귀를 끼워가며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서 그 진상은 나가버렸고요. 영민아, 저 손님이 너한테 화내고 따져서 많이 두려웠었지? 그 손님은 다시 오지 않아. 이제 다 괜찮아. 불안한 마음이 되자 영민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틱 현상이 다시 도졌어요. 손가락을 잔뜩 구부리고 고개를 까딱거리던 동생은 우는 얼굴이 되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토닥이며 괜찮다 달래주었죠.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10분 사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 그보다는 제가 더 일찍 와서 옆에 있어야 했다는 죄책감으로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이렇게 신우이의 결혼식 날은 저에게 여러모로 힘들었던 날로 기억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은 곧 닥쳐올 시련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튿날 시모가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는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갔거든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무시하면서 시어른들 나 몰라라 하고선 너 그날 잘도 도망치더라? 그래서 그 대단한 신가게가 얼마나 잘 됐는지 내 눈으로 구경을 왔다. 뭐 손님이 그리 많지도 않구만.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분 계셨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놓고 역정부터 내셨습니다. 어머님, 손님도 계신데 언성을 좀. 영민아, 여기 이 손님 갖고 오신 빵 계산해 드릴 수 있지? 네, 사장님. 씩씩하게 대답하던 동생은 천천히 그렇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손님 빵을 하나하나 계산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시모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가만 보면 너도 어디 하나가 모자란 것도 같다. 네 동생이 빵이야 굽는다 쳐도 구태여 손님들한테 보이는 게 창피하지도 않니? 내가 손님이면 빵 사러 왔다가 어이쿠야 하고 놀라서 나가버리겠다. 지금 하신 말씀 취소하세요. 영업장에 와서까지 제 동생 모욕하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번쩍하고 성광이 보였습니다. 화가 난 시모가 제 뺨을 한 대 올려버린 것이었죠. 이 건방진 년이 지난번 일도 그렇고 오늘 또 뭐라고 짓거리는 게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결혼식 축의금도 고정 50만 원 했더라? 하나뿐인 시누이다 이년아.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네 동생만 그렇게 챙기고 살 거면 차라리 내 아들하고 이혼이나 해. 시무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혀서 금세 대답이 나오지 못하고 잠시 어버버했어요.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단골 손님이 저 대신 나서주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배우님은 이 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어서 우리 사장님과 배우님에게 사과해 주셔야겠는데요. 아니면 영업 방해와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이 여자는 또 뭐야? 당신이 뭔데 내 아들 가게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만! 제발 어머님은 빠지시라고요.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하고 다시 얼굴 볼 일 없게 할 테니 이제 내 가게에서 나가세요. 여긴 나와 내 동생의 가게고 당신 아들은 지금 백수로 놀고 먹고 있으니까 어머님은 아무 권리가 없으니 당장 나가시라고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백수라는 부분에 놀랐는지 제가 막무가내로 쫓아내서 당황한 건지 모르겠지만 획하니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분 시어머니 맞죠? 참 사장님의 마음고생이 심했겠네요. 시모가 절 때리고 서로 싸우는 광경을 본 데다 제가 서럽게 우니까 동상은 불안해하며 펄짝펄짝 제자리에서 뛰어댔습니다. 그 손님은 동생의 손을 잡아주면서 달래주는 한편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요. 그러네요. 손님이 현명하네요. 나도 이제 저런 시어머니 뻥 차버리려고요. 멀쩡히 서 있을 기력도 없던 저는 남은 빵을 손님에게 다 드리고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동생을 집에 데려다주고 나서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다짐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 당신이랑 못 살 것 같아.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남편이었지만 우리 은지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 때문에 결국 난 당신을 떠날 거야. 지금 그분과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칠 지경이니까 날 놔줘요. 아마 남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심경이었겠죠. 하지만 그간 시모가 저지른 추악한 일들, 오늘 일까지 남편에게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믿기 힘들어했지만 전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짐을 싸서 가출해버렸어요. 여러 번 울려대는 남편의 전화를 차단하고 가게로 찾아오는 남편을 외면하며 전 홀로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울며 지내던 어느 날 가게로 시누이가 찾아왔어요. 내가 그리 친동생처럼 살뜰히 챙겨주었지만 정작 그 애는 내 동생 보기가 껄끄럽다며 우리 가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뭐 인스타에서 입소문 좀 탄 것 같던데 직접 보니 썩 대단하진 않네요. 언니도 참 한심해요. 지금 한가하게 빵이나 팔 때예요. 한가한 건 아가씨죠. 난 이 가게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은지 키우고 빚도 갚아야 하니까 여기가 전부인데 지금은 바쁘니까 서로는 됐고 간단히 용건만 해줄래요 아가씨?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건가요? 언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내가 알던 우리 오빠는요. 부모님 말씀은커녕 내 말도 거절하는 법이 없이 고분고분 따랐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중간에 뭐라고 분탕질을 쳤길래 엄마랑 맨날 전화로 다투더니 이젠 급기야 집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 뭐예요? 내가 왜 이혼하기로 했는지 오빠한테 들어서 알 텐데요. 아가씨 혼수로 비싼 선물까지 사줘놓고 축의금 50만 원 냈다고 당신 엄마한테 뺨 맞고 그 소모를 당한 내 앞에서 자기 엄마 편들 일인가요? 그리고 아가씨는 왜 우리가 혼수해준 얘기는 어머니께 입국 담으셨어요? 그건 엄마한테 혼수비 받아서 그걸로 갖고 있던 카드비 갚느라 그래요. 아, 뭐 다 갚은 것도 아니에요. 300만 원 가지고 고작. 고작? 우리 은지 학원비 내는 것도 빠듯한 형편이에요, 지금. 당신 오빠 백수된 지 오래라 나 혼자 아등바등 벌어 살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고 혼수로 300만 원 쓴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알기나 해요? 세연이가 뭐나 된다고 이런데. 오빠 잠깐 힘들 때 생활비 좀 버는 거? 아, 지금 그거 가지고 유세하는 거였어요? 저런 삐리삐리한 동생 데리고 하는 이딴 가게 하나 갖고 거만 떠는지 몰라도 당장 이혼 취소하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부터 드리세요. 지난 일에 자기 탓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우는 나한테 미안한 마음 요만큼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밉살맞게 끼어들어 조언이랍시고 짓거리고 가는 신우이의 뒷모습에 전 오기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제대로 까부네. 오냐, 어디 넌 결혼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나 보자.
예전에 받은 신우이의 전자청첩장에 시 매부의 이메일 주소가 담겨있던 것이 기억났어요. 신우이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는 장문의 글을 써서 신우 남편에게 메일로 쏴버렸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신우가 미혼 시절 얼마나 남자관계가 더러웠는지, 게다가 임신해서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나와 같이 산부인과에 갔던 일까지 모조리 담아서요. 이 일로 앞으로 시댁에 어떤 일이 닥칠지, 남편은 중간에 얼마나 괴로울지 고민도 없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저질러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복수를 제가 하게 될 줄은 저 참 독하고 사악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제가 보낸 글 한 편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 뒤 절 찾아온 남편의 말을 듣고 직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자꾸 찾아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저 당신 잘 지내나 궁금해서 왔어. 나는 잘 못 지낸다. 제가 폭로한 신우의 과거에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시매부가 알아냈다고 합니다. 글쎄 신우이가 자기 남편의 친구와도 짐승 같은 짓을 벌였던 사실이 발각당했다고요.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죄를 저지른 신우이는 자기 남편에게 쫓겨나서 이제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때마침 걸려온 신우 전화에 한참 동안 실랑이 하던 남편은 전화를 끊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가 신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지가 무슨 낯짝으로 매제를 고소해. 진짜 싫다 싫어. 내 가족이라지만 진짜 정 떨어진다. 영순이가 매제랑 싸우다가 뺨을 2대 맞았는데 그걸 가지고 고소하겠대. 어차피 이혼할 건데 위자료나 뜯어낼 거라고. 철면피도 유분수지. 판사 앞에 가서 그래봐라 해. 자기가 남편 친구랑 붙어먹고 낙태수술한 과거까지 숨기고 결혼한 것과 고작 뺨 2대 맞은 것 중 뭐가 더 잘못인지.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낯살이나 먹은 우리 엄마도 그런 가시나 말리긴커녕 둘이 같이 궁리하고 있다네. 오라비가 돼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안 도와준다며 애기처럼 떼만 쓰더니. 빌어먹을 집안. 얼마나 울분이 터지는지 입에 달지도 않던 욕지기를 애써 참는 남편 모습을 찬찬히 보니 그는 참 많이 마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마음 불편해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나랑 떨어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새 그렇게 말랐어. 남편은 제 앞으로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고 허리를 굽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야, 나 너 없이는 못 산다. 차라리 우리 집하고 연 끊을게. 엄마랑 동생한테 너 그런 일 다시는 안 당하게 할 테니까 도로 다 받아주면 안 되겠어? 진심 어린 남편의 말에 저도 울컥해서 눈물 한 줄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웅크리고 빵 제조실에 있던 동생이 뛰쳐나와 내 손을 남편 손에 억지로 얹혀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형 좋아. 누나야, 은지 조카도 엄마 아빠 헤어지는 거 싫다고 나한테 울더라. 형 용서해줘. 우리 누나는 천사잖아. 내 동생까지 이렇게 거들고 나서자 그만 전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기에 이별이 힘들었거든요. 결국 전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말대로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는 조건을 달고서 말이죠. 제 믿음대로 그는 자기의 핏줄과 남남처럼 지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시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찾아와 빌게 되었죠. 가게에 들어선 시모를 보자마자 가게 일을 돕고 있던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바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이제 엄마도 동생도 모르는 고아처럼 살 테니 자꾸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낯선 아들의 모습에 서러웠던지 시모는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제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네가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미웠던 건 아니었다. 그런데 내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 갈수록 너만 싸고 도니까 꼭지가 돌기 시작했어. 늙은 시애비의 꼴사나운 질투라고 생각해도 좋다. 나에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충격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한마디에 이젠 제가 꼭지가 돌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또 충격은 내 아들이 불구 같은 네 동생을 우리 가족보다 더 챙기고 정을 쏟는 모습이었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 동생 보고 꼽추라하더니 어떻게 이젠 불구라고까지 하세요? 그건 내가 못 배워서 저 동생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래. 어쨌든 장애인 네 동생을 꽁꽁 숨기고 나에게서 감췄어야 했다. 네 동생을 보면 옛날 우리 집 살던 고모가 떠올라서 미치겠어. 넌 저런 동생이 뭐 떳떳하다고 시부모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데리고 다니는 거냐? 내 가족인데 그럼 내가 몰라라 하고 내쳐야 해요?
내 동생은요, 저보다 빵 잘 굽고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는 애예요. 겉보기에 멀쩡하면서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실수하는 저나 어머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럴 사람이라고요. 제 말을 듣던 시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뭔가 떠오르듯 말하기 힘들어하다 담담히 고백하듯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보다 10살쯤 많은 고모가 있었어. 어릴 적 냇가에서 놀다가 휩쓸려 척추를 다쳐서 새우처럼 등이 굽었던 우리 고모는 꼽치였지. 병신이 된 고모는 늘 어두운 방에서 꼭꼭 숨어 살아야 했어. 그래도 조카라고 나한테 고무줄이나 사방치기도 가르쳐주며 나랑 놀아주었지. 우리 고모가 등만 굽었지 얼굴도 하얗고 말은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참 좋아했는데. 그런 고모가 있으셨는데 왜 그리 제 동생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셨어요? 내가 학교 갈 무렵이 되자 동네 애들이 놀렸다. 꼽추가 집에 산다고, 나한테 꼽추 냄새까지 난다고. 그때부터 난 고모를 멀리하기 시작했지. 우리 고모는 갑자기 돌아선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그래도 난 어쩔 수 없었어. 자존심 센 나한테 사람들의 가시 같은 한마디, 눈초리 한 번은 견디기 힘들었으니까. 고모님은 그래도 조카였던 어머님을 원망하기보다 기다렸을 거예요. 걱정하고. 나도 알아. 고모는 방에서 혼자 결핵을 앓다가 외롭게 죽어버렸지. 그걸 본 마흔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어. 저건 집에서 굶겨 죽인 거라고. 겨울날 방에 불도 안 떼주고 말간 죽이나 주니까 병에 걸렸지. 결국 가족에게 죽임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입 하나가 아까웠던 그 시절을 네가 아니? 나도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고 고모 보냈지만 어차피 제대로 살지 못할 사람이라면 차라리 일찍 저승 가는 게 낫겠다 여겼어.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남들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 안 되겠다 다짐했지. 날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어도 속으로 난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 외워가며 살아왔어. 그런데 너희 남매는 어떻게 왜 그리 당당할 수 있는 거냐? 네 동생은 누구보다 챙기면서 우리 영순이 축의금은 꼴랑 50만 원 하는 걸 보고 내가 그만 눈이 뒤집히고 말았던 거야. 시모는 거만한 가면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부끄러운 과거까지 모두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왜 그리 제 동생과 저에게 모질게 대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그 말씀 한 번으로 시모와 벌어진 사이를 단숨에 붙이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어머니, 그만 일어나시고 눈물 닦으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결심은 달라질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기어이 저 병신 같은 것들을 네가 데리고 가겠다. 널 낳아 길러준 네 어미를 버리고. 한참 눈물 짓던 시모는 이제 분노를 터뜨리며 악에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우리 남편이 우리 은지가 설령 어머님이 장애자였어도 다 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주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살았을 겁니다. 시모는 제 이야기에 놀란 눈이 되어 털썩 주저앉아 한참 통곡하셨습니다. 나 이만 가마. 세아가 미안했다. 언젠가가 되면 보자꾸나. 시모는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축 늘어진 모습으로 떠나셨고 그리 끈질기게 연락하고 괴롭히던 일도 멈추셨습니다. 아마 그날 우리의 대화로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갖고 각자의 상처가 아문 그 어느 나중에 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나자 우리 세 식구는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백수 생활을 접고 어느 기업체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고 전 여전히 동생과 함께 베이커리 가게를 하며 삽니다. 제 삶에서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만사에 더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 명절마다 시댁 챙기느라 못 갔던 우리 친정에 가서 재미나게 지내다 온다는 것. 남편과 더 돈독하게 부부의 정이 쌓여간다는 것. 그 정도일까요?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기에 언젠가 시모와 시누이를 만나게 되겠지만요. 만약 이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손을 뻗어 내 삶에서 밀어낼 작정이기에 전처럼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게에서 틈틈이 이 글을 쓰는데 동생이 무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더군요. 누나가 글을 쓸 때 표정 이쁘다. 이번 기회로 시작해서 제가 살아온 일 외에도 조금씩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처녀작이라 부족함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군요.
어린이는 내가 살아온 길을 보여주고 노인은 내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장애인은 내가 갈 수도 있는 길이라고요. 나와 내 가족이 갈 수도 있는 길을 현재 걷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따스한 시선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만 여러분 모두에게 빵냄새처럼 향긋한 일생을 바람하지 않으며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IT 업계 회사에서 오래 근무해온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지만 아무튼 남들 보기에 평탄해 보이는 집안이나 그렇지 않은 집안이나 뚜껑 열어보면 제각각의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좀 더 복잡하고 꺼내기 무척 거북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회사에서 만났고 아내는 결혼하는 즉시 회사 일을 그만둔 케이스예요. 예전부터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했었고 저도 수입이나 형편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신혼 1년이 지나 아기가 들어섰고 저희 집에 아들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주 경사가 났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끔 봐주시기도 했고 자라는 내내 해마다 적지 않은 용돈을 꼬박꼬박 주셨었어요. 아내는 그때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었고 어머니도 흐뭇해하셨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정민이 건강히 잘 키울게요. 주신 용돈으로 옷도 잘 해입히고 맛있는 것도 꾸준히 해먹일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어머니는 정말 섭섭지 않게 용돈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의 일인데요. 그쯤 되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연세도 연세이기도 하고 그쯤 되면 다들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하지만 특히 관절이 너무 약해지셨더라고요. 한 번은 지하철 계단에서 쓰러지시기도 하고 제가 정말 헐레벌떡 모시러 갔던 기억도 나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으니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걱정했고 한 번은 누나들과 의논을 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입장은 저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아내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곧장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어머니가 우리 정민이랑 나를 얼마나 각별히 챙겨주셨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 나이 되면 다 관절이 엉망진창이 된대.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얼른 정리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려. 이 부분에 저는 무척 감사하는 마음이 컸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집안에 있는 한쪽 끝방을 어머니에게 내드렸고 그 바로 옆방이 아들방이었고 저희 안방까지 이렇게 집을 새롭게 개편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어머니가 저에게 감상을 얘기하시는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경선이같이 착한 며느리가 어딨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날 봐준다 글쎄. 화장실 오갈 때도 계속 물어봐. 괜찮으시냐고. 낮에도 뭐 먹고 싶냐고 물어서 계속 갖다 주더라. 그런데 사돈 어른이 평소에 이렇게 자주 오시니? 내가 여기서 니네 신세지며 할 얘기는 아니다만. 그래서 전 조금 놀랍고 무슨 일인가 했어요.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정민이 계속 보고 싶대서 그냥 편하게 오라 했어. 서로 의식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각각 있다 가면 되잖아.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정민이 어지간히 이뻐하잖아. 학교 등하교도 계속 본인이 시키겠다고 하는데 애 데려와서 집에서 잠깐 쉬시게 해야 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과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 말 맞다나 우리 장모님이 애 어릴 때부터 봐주시기도 했고 집을 수시로 드나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제철아, 나 간병인을 새로 구해주는 게 낫지 않겠니? 아무래도 경선이한테 계속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 사돈도 계신데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때마다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기 힘들어서 말이야.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뭔가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어요. 아내에게 이 말을 했더니 손사래를 치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어머 무슨 간병인을 써. 너무 생돈 나가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충분히 잘 모실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니까. 그럴 돈을 차라리 나한테 반만 줘. 나도 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했었어. 병원도 그렇고 좀 더 시간 내볼 테니까 돈 엄한데 쓰지 말고 나한테 반 주고 나도 지금 하는 알바 정리하고 어머니한테 집중할게.
솔직히 어머니 말도 맞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한사코 강하게 얘기하길래 그러기로 했어요. 오전에 지인 아는 식당 알바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니 가끔 덩그러니 어머니랑 장모님만 계실 때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 어머니도 그냥 알겠다 하시기에 이후로는 상황이 잘 지나간 듯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어머니 모시고 마트도 가고 병원도 다녀오고 어디 다녀왔다고 저에게 종종 연락도 잘해주더라고요. 어머니도 이때 만족해 하셨고요. 아휴, 어째 나 혼자 있을 때보다 경선이랑 있으면서 더 잘 다니는 것 같아. 애가 챙겨주니 고맙기도 하고 차라리 그 알바비인지 뭔지 경선이한테 얼마 주고 부탁하는 게 훨씬 낫구나.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고 말수도 줄어드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걱정을 하고 있으려니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근데 이 말이 전 슬쩍 기분이 나빴지 뭐예요? 어머니 요즘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 나랑 있을 때도 저러셔. 엄마 말로는 아마 이제 몸도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회복이 까마득하니 마음도 처지는 걸 거라고 하더라고. 어머니 몸이 그렇게까지 안 좋으신 건 아닌데 다리랑 허리를 제대로 못 쓰시는 거지 많이 엉망이 된 건 아니야. 에이, 뭘 또 그걸 따지고 있어.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아무튼 어머니 컨디션은 그러실만 하다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길래 제가 볼 땐 저보다 더 어머니랑 오래 있으니 훨씬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봤자 평생을 저와 함께했던 어머니인데 왜 그 기간 모셔준 아내의 의견을 더 의지했던 걸까요? 이후로 어머니는 좀 확연하게 달라지셨답니다. 어머니, 전에 나물 한번 무쳐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한번 해보실래요? 나물? 글쎄, 내가 그랬나? 한번 해볼까? 에이, 참 당신도 어머니 그런 거 하기 힘드셔.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둬. 이렇게 아내가 공연히 옆에서 말을 자르고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걸 보니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는 저한테 누나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서울에 사는 작은 누나 말이에요. 제철아, 제희 많이 바쁘대냐? 거기 좀 가보고 싶구나. 안 그래도 저 역시 누나랑 얘기할 게 좀 있었던 거로 그날 저녁 통화를 했고 곧장 모셔갔답니다. 나야 엄마 잠깐 왔다 가는 건 상관없지. 근데 엄마가 기력이 없다고? 왜? 일단 내가 엄마 모시고 갈게. 어디 많이 아픈가? 이렇게 누나가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며칠 뒤 다시 데려다 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철아, 혹시 옆에 올케 있어? 없지? 있잖아. 나 좀 고민해 본 게 있는데, 있잖아. 엄마랑 올케랑 사이가 좀 어떤 것 같아? 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약간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이 사람이랑? 왜?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누나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나는 이때 숨을 들이쉬더니 잘 들으라면서 작게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봐. 너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보통 시어머니 병원 간다거나 간병인 붙여드린다고 하면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그냥 둬. 자기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근데 굳이 그 금액 반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신다고 했다며. 근데 그날도 내가 엄마 태우러 갔을 때 보니까 올케 표정이 썩 안 좋더라고. 엄마한테도 약간 틱틱대듯이 말하고 말이야. 내가 있는데도 저러는 걸 보니까 없을 땐 어떨까 잠깐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엄마 우리 집에 있던 그 3박 4일간 얼마나 잘 드셨는데 별거 없는 것도 되게 잘 먹고. 여기서 할 말을 잃었지만 누나는 계속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신우짓 하는 게 아니고 엄마랑 관련된 거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좀 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말이야.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그 홈 CCTV 한번 달아보는 거 어때? 그거 하기 어렵지 않거든.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말이 순간적으로 턱 막혔어요. 그런데 누나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부터는 치우면 되지. 내 말은 길게도 말고 한 이틀 정도만 켜두고 봐봐. 집에 안 쓰는 공기계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도 내 얘기 들어보니까 평소 그렇게 활달한 엄마가 네 집에서 기력이 없다니까 좀 이상하대. 처남댁이랑 잘 안 맞으시는 거 아니냐며. 그리고 난 좀 신경 쓰이는 게 어쨌거나 돈 100만 원 받고 시어머니 봐드리기로 했으면 그 시간대에 자기 엄마 부르는 거 좀 아니지 않니? 엄마 얘기 들어보니 사돈이 그렇게 들락날락 하신다더만.
이것도 심지어 엄마가 먼저 한 얘기도 아니야. 내가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마다 다 사돈이 같이 계셨더라. 마트니 뭐니 엄마 모시고 어디 갈 때도 사돈이 운전하거나 뒷좌석에 계속 탔었다며? 엄마 얼마나 불편했겠냐? 저는 장모님이 이 무렵 때도 평소처럼 그렇게 자주 오시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신 것도 아니니 일단은 집에 계실 수 있고 아내는 알바를 그만두는 김에 아이 등하교도 다 자기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이 때문에 장모님이 집에 이전처럼 오실 이유가 굳이 없는데 게다가 저희 어머니 아프신 것도 알고 계시면서 말이죠. 저도 약간은 불편한 감이 들었고 그래도 끝끝내 미루려고 했지만 눈 안에서 돌아오신 뒤 내내 밥도 깨작거리시고 표정이 안 좋으신 어머니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한 집에서 이런 분위기를 감수한 채 주변을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한다는 게 너무 골머리 아프더군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홈 CCTV를 알아본 뒤 주말에 한번 설치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한 뒤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서 홈캠을 열어보았는데요. 그걸 열어본 저는 입이 딱 벌어져 닫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출근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보는 내내 제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머릿속이 하얘졌던 건 어머니가 너무 덤덤하게 계신다는 게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식탁과 거실 쪽을 비추는 화면 안에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는데요. 요새 피곤해하시고 늦게 일어나신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어머니께 밥그릇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밀어내며 주는 모습에 순간 움찔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지 엄마랑 싸우고 야단을 호되게 맞은 뒤에 밥 먹으러 나왔어도 저런 식으로 볼링공 굴리듯 줘본 적은 없는 아내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반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개도 움직이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잠들어 있는 줄 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얼마 안 되는 그릇 몇 개만 쾅쾅 내던지듯이 두고 곧장 장모님이 한 화면에 잡히는 거예요. 장모님이 있는 상황에서 아내는 어머니에게 뭐라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였고 장모님은 그런 광경을 신경도 안 쓰는 듯 보였어요. 이 장면에서 저는 너무 놀라 잠깐 창을 닫았고 더 보고 있기가 힘들더군요. 오후에 켜서 다시 확인했던 내용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셈이지만 적어도 제가 평소 생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내랑 산 게 10년이 넘었고 이렇게 어머니랑 밀착해서 지내본 건 이 근래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늘 사근사근하게 말씀이 많으신 어머니가 우리 집 와서 너무 불편해하시는 게 아닌가, 왜 말수가 줄어드신 건지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냐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꿀렁이는 가슴을 안고 제가 오전 11시쯤 다시 확인했을 때였어요. 그 안에 중간중간 확인했을 때에는 어딜 나간 건지 어머니는 방에 계시는 건지 잘 안 보였거든요. 이때는 거실에서 장모님과 어머니, 아내 세 사람 다 잡히길래 숨을 죽이고 다시 봤어요. 그런데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장모님과 우리 어머니는 화장실 쪽으로 허벅지 쪽을 잡고 힘들게 이동하시는 게 보이더군요. 분명 제가 있을 땐 아내가 일일이 서서 거드는 걸 봤는데 아내는 우리 어머니 쪽을 향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듯 했어요. 이때도 너무 당혹스러워서 얼마 안 보다 다시 껐고 생각할수록 누나가 염려한 최악의 상황이 맞으면 어떡하나 고민되더군요. 하지만 오후쯤 다시 보았을 때 여전히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던 건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적잖이 함부로 대하는 상황 안에 장모님이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집인 양 퍼져 계시더군요. 우리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나오시는 것도 못 봤고 날도 더운데 선풍기 하나로 괜찮으실까 싶었어요. 헌데 이쯤에서 제가 제 눈을 의심하게 된 화면이 있었는데요. 화장실로 어머니가 또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 뒤를 따라들어 어머니의 등을 그 얄팍한 손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이미 앞서 많은 불쾌감과 혼란이 왔기에 이날 점심도 먹지 못하고 시뻘건 눈으로 이것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선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헉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어머니는 아내의 손찌검에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 화장실 문을 열고 그대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고 장모님은 분명히 그 장면이 보이는 곳에 있는 듯한데도 미동 하나 없으시더군요. 전 여기서 화면을 내린 후 목에 뭐가 걸린 듯 입을 계속 열고 있었어요. 침을 넘기기도 힘들고 대체 뭘 본 건가 싶더군요. 꿈이어도 깨면 기분이 지독하게 나빠올 판에 이게 뭔 상황이냐고요. 이게 현실이라니. 내가 아는 아내가 화면상 너무 진지하게 우리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어요. 세상 무슨 자기 친구도 아니고 원수라도 저렇게 밀어대며 취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식사 준비하는 것부터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했고 이후로 이뤄지는 광경들까지 무엇 하나 정상인 게 없었는데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 등짝으로 아무렇지 않게 손을 대며 화장실로 밀어내는 모습은 대체 뭐란 말인가요? 저는 곧장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누나에게 바로 연락했고 놀란 누나에게 영상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어요. 누나, 나 지금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다. 누나가 봐도 이상하지?
나 지금 좀 토할 것 같아. 어떡하지? 진정이 안 돼. 이 사람이 왜 그런 걸까? 누나, 나 이해 좀 시켜주라. 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이 나보고 어머니 자기가 챙기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경선했는데 말이야. 사진 보면 알겠지만 누나, 어머니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야. 저렇게 손으로 쳐대는데 이게 말이 돼? 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누나는 전화를 일단 끊어보라더니 대강 확인이 되었는지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철아, 안 되겠다. 좀 기다려줄래? 나도 같이 가봐야겠다. 나 금방 니네 집 가니까 너도 일단 집 쪽으로 가고 있어. 앞에서 만나자. 이리하여 누나와 저는 동시에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고 제가 기함했던 건요. 아직도 장모님이 계셨다는 거죠. 박서방 지금 왔는가? 아이고 너무 오래 있었네. 이제 일어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모님은 뭘 그렇게 까드시고 계셨는지 소파 앞 테이블엔 과자가 한 봉지였고 볼이 미어질 정도로 빵빵해지셨더군요. 아내도 덩달아 일어났고 아들은 욕실에서 씻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장모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곧장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방에 계시지. 주무시는 것 같은데? 형님도 오셨네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를 지나 곧장 저와 누나는 어머니 방문을 열었고 어머니는 찜통 같은 방에서 억지로 누워 계시더군요. 잠이 드신 듯 했다가 얼추 깨셔서는 저희 보고 왔냐고 하시는데 이때 너무 울컥함이 밀려왔어요. 허공으로 눈을 두고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대신해서 누나가 어머니를 일으키더군요. 엄마 잠깐만 이쪽으로. 이렇게 그치. 잠깐만 올케 이리 좀 나와봐. 나 좀 보자. 누나와 저 어머니, 장모님, 아내까지 다 누구 하나 자리에 앉은 사람 없이 일어서서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곧장 누나는 아내를 향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고 바로 거침없이 폭격을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엄마 모셔갔을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올케 미쳤어? 우리 엄마가 뭐 치매라도 온 사람이야? 기억이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엄마 순하디 순한 성질을 갖고 이용하는 거야 지금? 여지껏 나나 언니들이나 제철이한테 우리 엄마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사람 함부로 본 거 아니냐고. 올케 나 이거 신고해서 끝까지 갈 생각인데 어쩔래? 제철이랑 얘기해서 어찌해볼 생각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 아내는 이 말에 허둥지둥 놀라면서도 미간에 주름이 잡혔고 장모님은 거기서 나서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처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경선이한테 왜 그래요? 아니 듣다 보니 사돈이 뭐가 어쨌다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시어머니 돌본 우리 경선이한테 뭐요? 신고요? 그리고 여기 친정엄마인 나도 있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래요? 어른이 어른같이 안 보여요? 이때 제가 불쑥 나서 누나 앞을 막고 장모님에게 따지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더 크게 따졌어야 하는데 참 아쉽네요. 장모님 지금 이런 걸 따지고 싶지가 않은데요. 저희 누나도 친정엄마인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누나가 보여드린 거 이거 안 보이시나요? 와, 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한테 와이프가 저러고 있는 걸 그냥 보고만 계셨나요? 게다가 지금 집 거실은 냉방 때문에 추울 지경인데 저희 어머니 방문은 꼭 닫아두셨네요. 냉방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네, 이건 저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홈카메라 설치해두고 가서 오늘 뭘 하신지들 다 봤어요. 하도 어머니가 이전 같지 않고 이상하다고 해서 저도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것을 해봤는데요. 뭐 하는 짓들이십니까 진짜?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뒤에 숨어있던 아내가 겨우겨우 입을 열면서 뭘 봤는지 모르겠다고 일단은 잡아떼더군요. 여기서 저는 하루 내내 감정에 물타기를 하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그냥 모든 게 영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눈으로 본 화면들을 보고 너무 제 기준엔 기괴한 현실이라 믿을 수가 없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잡아떼는 꼬라지를 보니 더더욱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이 여자랑 나는 그동안 뭘 해왔던 것일까 환멸감이 마구 올라왔어요. 당신 눈으로 봐. 왜? 영상으로 볼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 거야? 누나가 지금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 내가 말린 거야. 야, 당신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어머니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하시고. 죽겠다 진짜. 어머니는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이 냉기 아래 빠르게 식으셨는지 그리고 긴장이 풀리신 건지 그대로 식탁 의자에 미끄러지듯 앉으시더군요. 그 식탁을 눈으로 다시 보니 저는 정말 못 참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 테이블 위로 밥그릇과 반찬 그릇을 던지듯 쿵쿵 굴려대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아내는 계속해서 부인을 했어요. 제가 더더욱 본인을 용서할 수 없도록 말이죠. 당신, 아니 잠깐 나 이거 뭔 상황인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걸 말도 없이 놔두고 가? 언제 이런 건 샀어?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어머니한테 뭘 어쨌는데? 아니 막말로 해서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애 챙기고 어머니까지 챙기고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 줄 아냐고. 간병인 쓰는데 300은 넘을 거라고 걱정하길래 내가 그거 반툭 떼서 달라고 했지만 나도 중간에 그 말하고 싶었어. 솔직히 나도 짜증낸 거 있긴 하지만 이거 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형님도 아까 저 뭐요? 신고요? 와 진짜 너무하시네요. 본인이 돌보실 생각은 안 하시고. 누나와 저는 이런 아내의 태도를 보고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꼴을 다 봐가면서 한 1년에 걸친 흙탕물 싸움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중간에 장모님이 얼마나 사냥개처럼 달려들고 절대 우리 딸 이혼은 못 시킨다고 악을 썼고 그럼 집은 내놓고 가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시더군요. 아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짓거리가 담긴 그 하루의 영상 기록을 보면 그 전에 그것도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뭔 일이 있던 건지 상상하기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아무리 저랑 누나가 물어봐도 별거 없었다고 하고 자세히 말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본인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우리 둘을 비롯하여 지방에 있던 누나도 올라왔고 미국에 있는 누나까지 귀국해서 다시 되짚어야 할 정도로 우리 가족의 상처는 컸어요. 가장 가슴이 찢어지고 죽을 맛이었던 건 저였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를 제외하고 봤을 때요. 그간 알아왔던 천진난만하고 순한 아내의 모습과 달리 초반에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듯 하더니만 성인이 되어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우리 어머니의 등짝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밀치듯 했던 그 모습. 저는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계속 눈앞에서 되풀이되어 내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뭔가 약이라도 있어서 먹고 잊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그 장면을 제일 지워내고 싶어요. 게다가 저와 아내 사이에는 몹쓸 놈의 정이란 게 있었고 심지어 가장 저를 괴롭게 하는 관문이었던 자식, 바로 아들 정민이가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당연히 이혼은 정해져 있었지만 생떼 같은 가족과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치르고 찢어져야 한다니 너무 괴로웠어요. 어머니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별일 아니었다고 했잖아. 좀 이따가 다른 친척네로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어?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아픈 게 죄야. 몸이 성치 못해서 자식한테 패만 끼치고. 사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연세가 많지도 그렇게 몸이 다 멍망이 된 것도 아닌데 억지로 참느라 자식한테 말을 못하시고 나중엔 이게 알려져 자식이 이혼을 하는 것에 더 상처를 받으시다니 너무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중에 아내는 이혼하게 되었음에도 이런 독한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한 거 안 잊을 거야. 정민이? 정민이 못 줘. 내가 키울 거야. 정민이 절대 안 돼. 그리고 뭐 고소를 해? 당신이 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아픈 시어머니 잘 봉양한 죄밖에 없어. 우리 정민이는 안 줄 거야. 정민이 누가 다 키웠는데? 우리 엄마가 나 아플 때 끼고 키운 애야. 아무튼 안 돼. 나는 뭐 고소 못할 줄 알아? 당신 몰래 촬영한 거 범죄야. 나도 알아볼 거야. 아내는 이렇게 악을 쓰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다른 면모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사실상 저런 일을 저지른 여자가 애를 데려가서 키운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만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얘는 이렇다 싶게 결정을 하지 못하더군요. 사실 정말 너무너무 가혹한 일이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제 잘못이 무엇이길래 명백히 아내가 저지른 일로 어머니도 다치시고 제 결혼 생활도 파괴되고 아직 엄마 정을 못된 아이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었을까요? 심지어 장모님은 동네에 온갖 욕을 퍼뜨리며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는 괴소문까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본인네 집 형편에서 그나마 여유 있는 집에 시집간 막내딸내 기대어 매번 저렇게 왔다 갔다 본인은 호강에 겨우셨겠죠. 근데 이혼당해서 그 집을 나가야 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아주 심술이 대단히 나셨나 봐요. 어차피 저는 집을 정리하고 그 동네로 옮길 예정이고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악화되셔서 더 신경 쓸 길이 없었어요. 이 무렵에 저는 정말 누가 뒤에서 제 등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위태위태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영상을 본 것도 머릿속에 너무 뚜렷하고 살다 이렇게 기가 막힌 뒤통수를 맞아보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제가 이룬 가족도 붕괴되었고 매일 밤 퇴근해서 들어가며 보던 풍경과 아이 역시 다 잃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스트레스가 꽤 심하셨는지 어머니는 얼마간 추가적인 치료를 더 많이 받게 되셨어요. 그동안 저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내는 양육비며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았지만 넋이나가 대꾸를 못하는 절 대신에 작은 누나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대신 맞서 싸워주었어요. 그래서 더 역한 꼴까지 가진 않았지만 하여간 저는 이후로 크게 일을 갈게 되었어요. 인간을 이렇게까지 미워해본 일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함께 낳아 키웠던 여자라니. 차라리 바람을 피웠다면 이보다는 나았을 텐데 싶어 몇 번이나 자다 깨서 경기를 일으키곤 했어요. 어머니의 상황은 갈수록 좋아지지 않았고 누나들의 근심도 커져만 갔어요. 누나들은 가급적 제가 빨리 일상에 돌아가길 바랬고 보다 못한 작은 누나가 이런 조언을 하더군요. 제철아, 일단은 잘 살아야 돼. 네가 지금 할 일은 그거야. 엄마도 지금 별 수가 없어. 올케 정말 이상한 인간이잖아. 그 일 다 잊으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잊냐, 사람인데. 잊어서도 안 되고 말이야. 일단은 너 살 길을 찾아서 살고 살아서 숨이라도 쉰 다음에 그 뒷일을 생각해보자. 이렇게는 죽도 밥도 안 돼. 왜 우리가 힘들어야 해? 엄마도 곧 좋아질 거야. 좀 견뎌보자. 누나의 말을 듣고서 저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보게 되더군요. 맞아요. 되던 안 되던 일단 살아서 숨구멍이 트여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얼마 안 가서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 이혼 사실을 주변에 조금씩 알렸고 사유에 대해서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괴로웠던 건 아이를 아내가 데려가서 키우는 것 때문에 제 쪽에 결함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선 때문에 더더욱 제 아이를 갈망하게 되었고 가끔씩 아이와 마주하게 될 때마다 속으로 더 크게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처럼 쓰린 상처를 남겨 아리게 만든 건 절대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혼은 어디까지나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 저는 아내에게 제대로 제 화를 토해내지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억울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바보같이 제대로 화를 부리지 못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줍지 않은 돈 따위로 퉁치고 해결 보지 않고 마음에 서슬퍼린 칼날을 품고 이를 갈다가 훗날 이렇게 완벽한 복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아주 근성 있게 계속해서 아내에게 완연하게 되갚아줄 날만을 기다려왔어요. 아이를 만나는 걸 방해할 때나 순순히 만나게 해줄 때나 그렇게 아이와 저와 아내 모두 적당히 나이를 먹어가는 동안에 말이에요. 본래 결혼할 때도 그랬지만 이혼할 무렵에는 정말이지 아내는 얼마 가진 것도 없이 정민이를 데리고 쫓겨나다 친정으로 갔었어요. 장모님이랑 같이 나란히 큰오빠네 집에 들어앉았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민이도 지방으로 전학을 가야 했고요. 장모님은 더 물주가 되어줄 줄 알았던 사돈댁이 얄미워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소문을 냈고 그걸 결국 손주인 우리 아들이 돌려받았어요. 수군대는 사람들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에서 못 살게 되었고요. 전 중간에 몇 번이나 아들에게 사정을 물었어요. 지낼만해? 중학교는 어때? 엄마랑은 잘 지내고 있어? 친할머니가 너 많이 보고 싶어해.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초반에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엄마가 아빠네 가족 얘기하는 걸 싫어해. 다음 주부터는 너무 자주 안 만났으면 좋겠대. 나는 아빠랑 만나는 거 편한데 엄마랑 같이 있기 힘들어. 엄마 맨날 화만 내. 아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 역시 생활고가 만만치 않은 듯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애한테 화풀이를 해대는 건지 이상한 기대까지 하고 앉았더군요. 나 엄마가 좋은데 외삼촌이랑 외숙모는 싫어. 나랑 엄마가 여기 와서 사는 게 싫으신 것 같아. 사촌 형도 눈치 주고. 외할머니는 나한테 여전히 잘해주지. 근데 엄마랑 맨날 싸우셔. 전에 삼촌이 엄마한테 생활비 얼마 내라고 해서 불같이 싸웠거든. 삼촌이 엄마한테 욕하고 장난 아니었어. 그래도 엄마는 나 공부시키려고 장난 아니야. 옛날에도 엄마가 욕심이 있긴 했잖아. 이렇게 아들 말 그대로 아내는 꽤나 아들한테 욕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빠져서 애한테 영어 유치원이며 뭐며 자기가 못해본 꿈을 이루겠다고 어지간히 공부도 시켜댔었어요. 이상하게 허영이 있어서 돈 있는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허세를 부렸었고요. 아들 말에 의하면 지방까지 내려갔음에도 고등학교는 좋은 데로 진학시키려고 용을 쓴다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부담이 돼. 나중에 교육비랑 등록금 감당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때 저는 어딘가에서 힌트를 얻었고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너는 공부도 하고 싶어? 형편이 안 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아니면 진짜 하기 싫은 거야? 그러자 아들이 눈치를 쓱 보더니 공부를 하고 싶다더군요. 어릴 땐 몰랐는데 나도 대학 목표가 조금 생겨서 하고 싶어. 근데 엄마랑 있는 동안은 학원도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뒤로도 번번이 연락을 이어가던 중 아내가 아주 죽을 똥 일해가면서 자기 큰오빠네 집엔 생활비 한 푼도 안 주고 그걸 갖다가 아들 학원에 몰아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점점 아들은 이 분위기를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엄마는 자꾸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끝이라고 해. 그럼 자기 고생을 보상받는다고. 외할머니랑 싸울 때도 계속 저런다니까. 정민이 대학 가기만 해보라고 외삼촌이랑 외숙모도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말을 계속 저렇게 하니까 내가 여기서 눈치 보이는 거야. 외할머니도 너무 약발이야. 외숙모 막 괴롭히고 솔직히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겠어. 너무 불안해 나.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 정말 어지간히 구역질 나는 꼴이 아니더라고요. 워낙에 어렵게 살아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애를 통해서 뭔가를 해소하고 보답받으려고 하는 꼴이 참 여전해 보였어요. 이걸 보니 더더욱 신물이 올라온 건 우리 어머니를 구태여 본인이 보겠다고 간병인에게 쓸 거 반 떼달라고 했던 것도 돈 때문이란 걸 확신이 있어서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귀찮은 일 굳이 했을 리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런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차분하게 다 해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아들은 시간이 지나 저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빠, 나 사연대학 붙었어. 진짜 믿기지가 않아. 와, 너무 신나. 아빠 축하해 줄 거지? 저는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했고 진심으로 아이가 이룬 결과물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밥을 사주는데 이 녀석이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빠 있잖아. 엄마가 첫 학기 때 빼고는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대. 나보고 휴학하고 알바하던지 군대를 가라고 하더라고. 나도 형편이 그래서 가고는 했었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나 고민되는 건 이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좀 너무 피곤해. 빨리 알바해서 돈이라도 벌어오라는 둥 아니면 얼른 취직해서 이제 나보고 먹여 살리라고 하는데 외할머니까지 나란히 나를 보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겠어. 엄마는 빨리 다시 서울로 가고 싶다고 난리야. 역시나 보자 하니 구질구질하게 아들한테 모든 걸 기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극성을 떨어서 공부시킨 아들로 덕 좀 보려고 했었고요. 이제 갓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뿐인 애한테 애엄마랑 노인네 둘이서 대체 뭐 하는 짓일까요? 저는 본격적으로 제가 꽤 고민했던 사안을 꺼내어 아주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걸 아들이 받아들이면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 아들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든지 어찌됐든 안 될 이유가 있다면 다 의미가 없어지지만요. 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에 빠졌어요. 아빠 꼭 그렇게 해야 해? 근데 나는 그렇다 치고 엄마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엄마 성격 아빠도 알지 않아? 아빠는 헤어진 지 오래돼서 모르나 본데 엄마 진짜 장난 아니야. 아무나 하고도 막 싸워. 아빠랑 이혼한 것도 이제 막 외할머니 탓이라고 하고 엉망진창이야. 엄마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그런 건 다 예상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혼한 순간부터 쭉 이렇게 될 날만 기대하고 준비해왔으니까요. 그건 정민이 네가 걱정할 건 아니야. 아빠가 궁금한 건 딱 하나야. 네가 유학을 갈지 아닐지 그거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할 거면 아빠 뜻에 따르고 아니면 엄마랑 계속 그렇게 지내면 돼.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았지만 사실 이건 복수이면서도 당연한 명분이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내가 독을 품고 자기 할 몫은 다 내팽겨 쳐가며 자기 남편의 어머니와 그 아들인 저에게 마구 상처를 주고 가학적인 짓을 했으니 이 부분을 꼭 되갚아주고 싶었어요. 아들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겪고 만신창이가 된 어머니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서라도 아내가 꼭 그 기분이 어떤지 비슷하게 체감이 될 꼴을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복수는 아내로부터 아들을 빼앗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공들여 키운 이혼하고 쫓겨나서 별의별 수모를 당하고 찌질하게 살아가며 오직 자식 하나만 공부시켜놨는데 이 아들이 돈 따라서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게 된 건 단순히 어머니에게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저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제 가정이 붕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꾸역꾸역 참고 말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저의 이혼으로 인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과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계속해서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계십니다.
중간에 누나들은 몇 번이나 어머니가 잘못될까 마음을 줄였어요. 숨이 불어서 계속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지만요.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어버린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내가 가장 집착하고 눈이 돌아있는 것을 빼앗아 아내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야 제가 살겠거든요. 아무튼 아들은 제 제안을 듣고 많이 놀랐고 감당이 안 되는 듯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들에게는 복수가 아니라 아들이 놓인 환경상 이혼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쪽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제안임을 이해시켰죠. 너도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그간 너를 고생해서 키운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후의 생활은 어때? 좋을 거라고 상상이 되니? 그렇지 않잖아. 많이 힘들고 할머니와 엄마의 기대가 너무 버겁다며. 외숙모 삼촌네 새들어 사는 것도 하루 이틀 아니냐고. 아빠는 정민이 너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생각이야. 유학 관련해서도 충분히 알아봤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들은 여기까지도 예상은 못한 듯 했어요. 보아하니 아내가 절대 자기 입으로 본인 잘못을 말했을 리가 없겠더군요. 아빠가 굳이 엄마와의 연락을 모두 끊어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한 건 이유가 있어서야. 친할머니가 아프신 건 엄마와의 관계 때문이란다. 네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내 지원을 받으면 엄마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받긴 받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겠지.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해서 미안하지만 아빠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너한테 오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와 엄마한테 넘어갈 돈을 지원해줄 수 없다. 그래서 너한테 다소 힘든 상황이겠지만 제안을 해보는 거야. 사실 진즉 아빠는 널 데려와서 키우려고 했어. 하지만 너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해 보였고 엄마도 너를 못 놓았고 순전히 널 위한 배려로 엄마 곁에 둔 거야. 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빠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하지만 엄마랑 연결되어 있으면 도와줄 자신이 없구나.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아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결정할 시간을 주었어요. 이 시간이 참으로 아들에게 무겁고 갑갑한 시간이었을 거란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형태 안에서 한 번은 넘어야 했을 고비니까요. 당연히 아들 입장에선 너무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전 막힘없이 같은 제안을 할 뿐이었어요. 성인이 되어 자기 의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한쪽 부모와의 삶이 많이 버겁다면 아이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주었던 기한이 다 되어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때는 저도 순간적으로 두근거리더군요. 아빠, 나 엄마랑도 좀 얘기를 해봤어. 엄마가 단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 아빠에게 안 꺼내고 그냥 유학 얘기만 했는데 엄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나 봐. 무슨 형편으로 가냐고 난리를 치고 호강 좀 받아보겠다고 다 키워놨더니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하네. 그래서 저는 다시 되물었어요. 네 생각은 어떤데? 엄마의 의견은 그렇다 치고 네 생각도 확실하게 말을 해봐. 나는 내 마음으로는 유학을 가고 싶어. 상상도 못 해봤던, 꿈에서도 한 번도 안 그려봤던 그림이 유학이야. 근데 아빠한테 얘기를 들으니 정말 참을 수 없이 가고 싶어졌어. 저렇게 엄마가 반대하고 들어놓으니까 더더욱. 아들은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더 들어볼 것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된 거야. 너는 유학을 가면 돼. 뒷일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간단히 생활할 짐들을 챙겨서 나와라. 이렇게 되어 아들은 짐을 챙겨서 서울에 있는 제 집으로 왔고요. 그전까지는 지 엄마에게 아무것도 오픈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윽고 이 사실은 제가 전화로 알리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 수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 목소리로 서로 1:1 대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개면쩍게 전화를 받는 아내에게 저는 결론부터 줄줄이 말을 해나갔답니다. 오랜만이네. 나도 당신한테 전화 같은 거 걸고 싶지 않았어. 진정하고 있잖아. 정민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이제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고. 알겠지? 뭐? 정민이가 뭘 어쩌고 어째?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이처럼 덜 떨어지고 멍청한 말투로 분을 토해내는 아내의 반응을 보며 저는 정말 속으로 너무너무 웃음이 나와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지 잊었어? 어디 한번 제대로 뒤통수 맞고 아들과 엄마 사이 피눈물 경험해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참느라 목이 아플 정도였네요. 머리가 나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애 공부에 오른시키느라고 본인 머릿속 지능은 다 갖다 버렸나 봐. 정민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당신 사는 거 힘들 거 아니야. 애 어릴 땐 당신이 하도 박박 악을 써서 지랄을 해대니 그땐 내가 놔준 거야. 거진 10년이 되도록 끼고 살았으면 할 만큼 누린 거 아니냐고. 이젠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애 유학도 하고 그 구질구질한 데서 안 살게 끌어내왔어. 그니까 여기는 신경 끄라고. 알아듣지? 저는 이때 환희를, 이 기쁨을 정말 이기기 힘들었어요. 어머니 일을 당했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이 크고 주저하며 바보같이 어쩔 줄 모르고 소극적으로 대처했었어요. 몇 번이나 나쁜 생각을 했었고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 두고 아내를 철썩 믿었던 저를 탓했었고요. 저는 정말 그날의 장면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철저히 준비해서 구질구질한 싸움 없이 아주 간편하게 아내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날은 말이에요. 아내가 저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건 그간 저의 고통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보상이랄까? 솔직한 마음으로 더 잘못되라는 마음도 컸지만요. 아무튼 아내는 길길이 날뛰고 그 뒤로도 한 일주일간은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마무리 확실히 짓기 위해 걸려오는 전화마다 다 받고 몇 번이나 확인 사살을 시켜줬어요. 왜? 애한테 다 쏟아붓고 그지 되었는데 애 뺏기니 못 참겠어? 당신 진짜 웃기다. 남의 엄마랑 아들 사이는 아주 반타작을 내놓고 본인 자식이랑은 잘 살 생각을 야무지게도 했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을 내가 이혼 정도로 끝내주니까 세상 살기 쉬워 보이지? 이제 알아서 살 길 잘 살아. 정민이는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대. 돈에 환장해서 사람 함부로 대하는 벌을 아직도 못 고쳤더라. 어디 이제 아들한테 슬쩍 업혀갈 생각을 해? 주제를 알고 당장 꺼져. 그 꼬라지 들어주는 건 더 이상 정민이한테 한 남기지 말라고 오늘까지만 해주는 배려야. 앞으로는 국물도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라. 그 구질구질한 목소리 또 들려오면 난 더한 짓도 해줄 수 있어.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된 이후 저희 아들은 제가 준비해준 내용을 토대로 유학을 갔어요. 간지 이제 좀 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적응을 하고 있고 원했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에게는 이런 사정을 구구절절 말하진 않았고 얘 역시 꽤나 자기 엄마한테 지쳐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인이 나서서 한동안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다 쉬어빠진 목소리로 장모님한테도 항의의 전화가 걸려오긴 했어요. 울면서 자기 딸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자네, 내가 사과할게. 내가 이렇게 죄 받겠네. 우리 딸한테서 정민이를 그렇게 데려가면 어떡하나. 아니, 이혼하고 쫓아낼 때도 아무것도 안 주지 않았나? 그럼 다 한풀이 한 거 아니야? 자네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정정하시다며. 정민이 말로 할머니 멀쩡히 계시다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더만. 그만하면 노인네가 잘 살고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아직까지 한이 맺혀서 우리 경선을 이렇게 괴롭혀. 자네도 그러면 죄 받아. 이게 완전 사람 피 말려서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체. 그만하고 돈 갖고 사람 골리지 말고 정민이 얼른 경선이한테 보내주게. 걔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생뼈를 깎아가며 아주 밤낮없이 일해서 공부시켰어. 어? 경선이 아주 알아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 제발 좀 봐주게. 응? 하지만 장모님 뜻대로 제가 해드릴 리가 있나요? 전화 잘못 거셨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대로의 삶을 살고 있고 아들과 연락을 매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도 시간 날 때 출장 시기를 맞춰 같이 들어가서 만나기도 하고 아들과의 추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어머니도 느지막이 정민이가 우리 쪽으로 온 걸 아시고 조금은 마음을 놓으신 듯해요. 말짱한 아들이 이혼하고 손주까지 처가로 넘어간 것 때문에 어머니는 마음의 우라가 엄청나셨거든요. 기나긴 시간을 지나 요 2, 3년이 저에게 있어서는 비로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나 주관적인 얘기고 분에 차이는 얘기라 듣기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